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구어 오신 여러분의 안락한 노후가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로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은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월세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세를 놓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지 않으실 경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부터 우리나라의 세무 시스템이 완전히 뿌리부터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를 하고 세금 신고를 누락해도 운이 좋으면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동산 거래 정보와 세금 신고 내역이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서류를 들춰보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컴퓨터가 알아서 대조를 합니다. 숫자가 단 1원이라도 맞지 않으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경고 표시가 뜹니다.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던 안산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 되신 이 어르신은 평생 집 한 채만을 소중히 가꾸며 살아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분과 사별하신 후 혼자 지내시기에 집이 너무 커서 작은 곳으로 이사하시고 원래 사시던 집은 월세를 놓으셨습니다. 매달 85만 원씩 받으셨죠. 주변 지인들은 집 한 채는 세금 걱정 없다며 어르신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세무서에서 왔습니다. 3년치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니 소명 자료를 내라는 통보였습니다.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분명 집 한 채뿐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변에서 다 괜찮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어르신의 집은 특정 선을 넘는 고가주택에 해당했습니다. 집이 단 한 채라 하더라도 그 기준선을 넘으면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던 겁니다. 결국 어르신은 밀린 세금에 무거운 가산세까지 얹어서 내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간에 이야기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앞부분만 보고 내일은 아니겠지 하고 지나치시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세금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대처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장 억울한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집주인인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시스템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중에 월세를 현금 봉투로 직접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통장에 기록이 안 남으니 세무서에서 절대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대전의 일흔 한세방 모 어르신 사례를 보십시오. 이분은 집 두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 채에는 본인이 사시고 나머지 한 채는 월세를 놓으셨죠. 매달 70만 원씩 받으셨는데 세입자가 직접 찾아와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통장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4년 동안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갑자기 4년치 임대소득 미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르신은 소스라치게 놀라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현금으로만 받았는데 국세청이 귀신같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세입자가 직장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세입자는 본인이 낸 월세를 연말정산 때 신고하여 세금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를 내는 순간 집주인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임대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됩니다. 시스템은 곧바로 대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세입자는 70만 원을 냈다고 신고했는데 집주인은 왜 소득 신고를 한 적이 없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확인 대상으로 분류되고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는 것도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모두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특히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을 맺은 지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하지만 과태료보다 무서운 것은 그 정보가 국토교통부를 거쳐 국세청으로 고스란히 공유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즉 RTMS라 불리는 곳에는 여러분이 누구에게 집을 얼마에 빌려주었는지 모든 기록이 쌓여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는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교환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거래 동향뿐만 아니라 이상 거래 패턴이나 시세 조작 의심 사례까지 국세청에 넘깁니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들이 가진 소득세 신고 자료와 하나하나 대조해 봅니다. 전월세 신고는 되어 있는데 소득세 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컴퓨터가 자동으로 골라내는 것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피를 뽑고 소변 검사를 해서 수치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즉각 판별해내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정밀검사 대상으로 넘어가듯 여러분의 세금 신고 내역도 똑같은 원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 통장 거래 내역, 소득 신고 내용이 모두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서로를 감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월세를 현금으로 받든 통장으로 받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입신고를 하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전월세 신고를 하는 이 여러 가지 경로 중 단 하나라도 발생하면 집주인의 정보는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하지 않으면 당장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음에는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이제는 실제로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겨 3개월 이내면 4만 원에서 10만 원, 6개월이 지나면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옵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데이터가 국세청으로 넘어가 여러분을 탈세 의심자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수원의 64세 김모 어르신 사례가 딱 그렇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라 보증금이 6천만 원 안 되니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월세가 3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까? 월세 기준으로는 명백한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2년 뒤에 계약 갱신할 때 2년치 과태료 고지서를 한꺼번에 받으셨습니다. 중개사의 말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보신 겁니다. 신고의 의무는 중개사가 아니라 집주인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아도 중개사가 괜찮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단 하나의 정보만 시스템에 들어가도 여러분의 정보는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중에는 월세를 아주 조금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나 60만 원 정도 말입니다. 1년을 다 합쳐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남짓인데 이 정도 적은 금액도 신고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방심했다가 가산세 폭탄을 맞은 광주의 67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작은 오피스텔 하나에서 매달 45만 원씩 월세를 받으셨습니다. 1년이면 540만 원이죠. 어르신은 용돈벌이 수준인데 국세청이 설마 이런 것까지 잡겠나 싶어 3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 정도는 괜찮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세무서에서 3년치 임대소득 무신고 가산세 부과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르신은 억울해하셨습니다. 1년에 500만 원 조금 넘게 벌었는데 세금도 거의 안 나올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인 것과 신고를 안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건강검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서 정상 판정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이상 없으니 검진을 안 받아도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검진을 받아야만 정상인지 아닌지를 국가가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를 하셔야만 여러분의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하시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분이 세금이 없어서 안 낸 것인지 아니면 소득을 숨기려고 작정한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연간 월세 소득이 540만 원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더라도 필요경비 50%가 인정됩니다. 540만 원의 절반인 270만 원이 경비로 빠지고 여기에 기본공제 200만 원이 추가로 빠집니다. 그러면 실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고작 7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실제 세금은 10만 원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원래 내야 할 세금의 20%가 추가로 붙고 만약 고의로 숨겼다고 판단되면 4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하루에 0.02%씩 1년이면 8%가 넘는 이자가 붙습니다. 3년을 밀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광주 어르신도 원래 세금은 3년 합쳐 30만 원 정도였는데 가산세가 붙어 결국 50만 원 넘게 내셨습니다.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만 하셨어도 벌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드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국세청에 성실하지 않은 납세자로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다른 세무 문제가 생겼을 때 결코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면 주택임대소득 간편신고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클릭 몇 번이면 신고를 끝낼 수 있도록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택 주소, 월세 금액만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세금을 계산해 줍니다. 만약 이것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세무서에 한 툭만 하십시오. 혹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찾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담료 몇만 원 아끼려다 가산세 몇십만 원 내는 것보다는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창원의 73 어르신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이분도 연간 7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으시다가 신고 누락으로 세무서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세무서를 찾아가 몰라서 그랬다. 지금이라도 성실히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안내해 주었고 결국 이분은 가산세를 절반 가까이 깎고 원래 세금만 기분 좋게 내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임대소득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니 이때 작년 한 해 동안 받으신 월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 달이라도 빨리 스스로 신고하시면 가산세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아예 안 하시는 것보다는 2년 뒤, 3년 뒤에라도 하시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몇 년 동안 1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관리를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 2023년 자료만 보더라도 무신고자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35%나 늘었습니다. 작은 돈은 안 보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걸러내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고는 여러분의 의무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억울해서 잠이 안 오실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바로 월세를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만 놓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을 크게 뜨고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전세금만 받았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무슨 세금이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하지만 법은 다르게 말합니다. 바로 간주임대료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부산의 73세 김모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어르신은 집을 3채 가지고 계셨고 3채 모두 전세로만 놓으셨습니다. 한 채는 1억 5천만 원, 또 한 채는 2억 원, 마지막 한 채는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합치면 보증금 총액이 6억 원이었지요. 월세는 정말 단 1원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간주임대료 신고 누락에 대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은 기가 차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간주임대료가 무엇입니까? 월세를 받아야 세금을 내지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줄 돈인데 이게 무슨 소득입니까? 간주임대료란 말 그대로 임대료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세법에서는 그 전세금을 일종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만큼을 임대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행에 넣었든 안 넣었든 이자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세 놓는 모든 분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엄격한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첫째, 부부 합산으로 소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형 주택이란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집을 말합니다. 이런 작은 집은 주택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둘째,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부산 어르신의 경우 3채 모두 일반 아파트였고 보증금 합계가 6억 원이었으니 이 두 조건에 딱 걸리신 겁니다.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전체 보증금 6억 원에서 우선 3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남은 3억 원에 대해 국세청이 정한 이자율을 곱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연 2.9%였습니다. 그러면 1년에 약 870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로는 월세를 한 푼도 안 받았지만 장부상으로는 870만 원을 번 셈이 되어 여기에 세금이 붙는 것입니다. 부산 어르신께서는 보증금을 은행에 넣지도 않고 집에 보관만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억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행세법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이 간주 임대료를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보증금 합계를 3억 원 이하로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보증금 총액을 낮추면 간주 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세 채 이상일 때만 부과되므로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하여 두 채가 되면 세금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소형 주택 기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지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1주택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을 짚어드려야겠습니다. 나는 집이 딱 한 채뿐이니 월세를 받아도 세금은 남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경기도 안양의 68세 박모 어르신도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큰 집을 월세 100만 원에 내놓고 본인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셨지요. 1주택자이니 당연히 비과세인 줄 아셨지만 3년 뒤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집이 고가주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집이 단 한 채라 하더라도 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월세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7거래가가 아니라 기준 시가라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공시 가격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옛날에 싸게 산 집이라도 지금은 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집의 가치를 매년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월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소득세 신고까지 끝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국토교통부에 하는 거래 신고이고 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에 하는 수익 신고입니다. 목적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2026년 현재 두 기관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신고한 월세 금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금액이 다르면 시스템은 즉시 빨간불을 켭니다. 왜 계약서엔 1만 원인데 소득 신고는 70만 원만 했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직하고 일치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여섯 번째, 자녀에게 전세 끼고 집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를 계획하신다면 자녀의 상환 능력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소득이 없는데 부모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주는 순간 그것은 추가 증여가 되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연봉과 자산 흐름을 현미경 보듯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필요 경비율과 기본 공제 혜택이 훨씬 커집니다. 똑같이 월세 80만 원을 받아도 등록하신 분은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지만 안 하신 분은 수십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세무소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집이 단 한 채라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월세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라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공시가격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옛날에 싸게 산 집이라도 지금은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집의 가치를 매년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월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소득세 신고까지 끝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국토교통부에 하는 거래 신고이고 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에 하는 수익 신고입니다. 목적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2026년 현재 두 기관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신고한 월세 금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금액이 다르면 시스템은 즉시 빨간불을 켭니다. 왜 계약서엔 100만 원인데 소득 신고는 70만 원만 했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정직하고 일치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여섯 번째, 자녀에게 전세 끼고 집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를 계획하신다면 자녀의 상환 능력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소득이 없는데 부모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주는 순간 그것은 추가 증여가 되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연봉과 자산 흐름을 현미경 보듯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이 훨씬 커집니다. 똑같이 월세 80만 원을 받아도 등록하신 분은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지만 안 하신 분은 수십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7가지 이야기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생 피땀 흘려 일구신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일에 모른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차갑고 정교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전문가를 찾거나 댓글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세금 걱정 없이 평안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손마디가 이제는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저도 경제 전문가로서 늘 여러분 곁에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내용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수천만 원을 아끼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자녀분들과 함께 웃음꽃 피우는 매일이 되시길 빌며 어떠한 질병도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그리고 오늘 배우신 이 지혜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